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이주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약사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주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우리는 이주자를 내보내는 유출국이었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서 이주자가 유입되는 국가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경험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의 이주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나간 동포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이주노동의 약사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 1860년대에 너무 올라갔나요? 위로부터 1910년대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국부터 일제시대에 들어가는 때까지입니다. 주로 만주, 연해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으로 이주를 했고요. 하와이 이주도 1902년부터 3년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탕 이주 농장으로 이주를 시작했고요. 일본 이주자 보호를 위해서 1905년에 한인 이주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주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대체로 20대 독신의 7천여 명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4년까지 다시 한 1,000여 명의 여성이 결혼 이주를 위해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멕시코도 1905년에 약 1,000여 명이 이주를 했고요. 멕시코에 이주했던 이주민 가운데 300여 명이 쿠바로 1921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코리안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2단계는 191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입니다. 일본의 수탈 정책 때문에 일본의 압제를 피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주한 경우가 이 시기 이주의 이제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수탈 정책을 피해서, 일제의 수탈 정책을 피해서 농민 노동자가 일본과 만주로 이주한 경우, 정치적인 난민이거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 위성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만주국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인을 이주를 시킵니다. 대규모로. 노동력을 이제 쓰기 위한 것들입니다. 1930년대에 약 50만 명까지 이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 중에 제일 한국인도 230만 명까지 증가를 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귀환 이주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인구가 일본에 남게 됩니다. 3단계는 해방부터 1962년까지입니다. 한국전 이후부터 이제 64년까지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특성상 전쟁고아 약 5천여 명이 이주를 했고요. 미군의 배우자로 6천여 명 정도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역시 유학생 공부하려고 6천여 명 정도가 이주를 했고요. 이 시기가 미국이 이민모노를 개방하는 때와 맞물리면서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가족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주가 이제 촉발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60년 초부터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정착 목적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이주민의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를,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피해서 갔던 이주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시기에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집단 이민, 계약 이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 등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국내에 있는 인구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실업 문제, 잉여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 송금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63년에 브라질 농업 이주를 시작했고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의 농지 개간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분의 많은 분들은 또 다시 미국으로 재이주를 가는 양상도 나중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1960년대 유럽 이주는 독일 파견의 간호사 광부, 유학생 주재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캐나다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이주 정책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8년 이후에 미국으로의 이주는 감소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중심의 이주였다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다양화되는 양상도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족 초청 이주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업과 취업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유럽에 나갔던 파독 광부 간호사 송금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파견했을 때 조건들을 정부가 분명하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이게 과거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고요. 2008년 9월 달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99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광부 7,936명이 파견됐고 1950년대 말부터 역시 1976년 말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12,000여 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왜 50년대 말이라고 시작점이 불분명하냐면 민간에 의해서 먼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와 이 통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섞여서 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견된 건 역시 12,000여 명 정도가 파견되었다고 하고요. 송금은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1억 153만 달러, 연평균 1,0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 1965년, 1967년 사이에 총 수출의 약 2% 정도, 1.5에서 2%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였다라고 합니다. 진행을 보면 이게 이제 2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1961년 12월에 한독 차관 교섭을 했고요. 3천만 달러의 상업 차관을 공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독 경제협력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경제고문단 설치 협정도 체결을 하고요. 임시 고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해서 광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1, 2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차관을 얻기 위해서 노동력 파견 문제를 같이 협상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호조무사는 5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파독이 됐고요. 1966년 1월 달에 해외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서 알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8월에 한국해외개발공사하고 독일 병원협회 간의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를 파견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입니다.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근로자 파견의 가장 실질적인 목적은 외화 수입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한 송금의 문제, 송금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산업 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그런 거를 비하면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주 문제를 다루었고요. 저렇게 해서 들어온 돈을 그 당시에 높은 이자율을 통해서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들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업적인 지원, 차관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건 70년대에 나타났던 이제 중동 건설 관련해서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노동력 파견의 문제. 1973년에 석유 파동으로 중동 경기가 화랑이 되고 국내는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은 경제개발개혁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대형 공사의 경험을 축적하고 인력과 장비도 있었는데 석유 파동이 생기니까 쓸 데가 없어졌어요. 장비와 인력이 있고 저쪽에서는 화랑이니까 개발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것이 중동건설 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사만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합니다. 그리고 1976년이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바일 산업항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9억 3천만 달러, 약 4,500억 원이고 그 당시 국가 예산의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예산의 25%를 건설사가 나가서 수주해온 거니까 큰일이라고 할 수 있죠. 2억 달러의 선수금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 외화 보유액의 10배라고 합니다. 경화를 유입하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기업이 하나의 산업항 공사를 땄는데 예산의 25%. 당시 가지고 있던 외화 보유액의 10배. 그러니까 국가로 봐서는 정말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건. 1970년, 1980년대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했고요. 1975년 해외 진출 인력의 30%가 중동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 해외 파견 인력의 80%가 중동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초고층 빌딩 건축 등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건축에 좀 더 고도화된 건축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이제 정책을 폈어요. 이주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1975년에 해외건설 촉진법을 제정했고요. 1976년에는 중동경제협력위원회 구성하고 노동청에 해외근로국을 신설을 하고 해외 인력 수급 조절, 노동의 현장에서의 노사협력, 해외 취업 근로자의 모집과 송출 업무의 개선, 해외 취업 근로자 가족 지원, 정말 다양한 해외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1970년대 말부터 유가 하락, 그 다음에 원유국, 산유국 내 실업 문제 때문에 다소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1970년대, 80년대 건설 국가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송금 비율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시점, 경제 위기 때 보면 상대적으로 송금 비율이 높게 납니다. 1998년, 97년을 보십시오. 피크로 솟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여전히 외환위기나 이럴 때에는 기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이주 경제개발인데 개인 단위로 노동이주하고 송금을 하는 것에는 개발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시 차원에서 산업화 자본으로 만들고 국가경제 강화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개인 단위 이주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협정으로 자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기업 수주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해서 들여온 외화가 특정한 산업 구조에 몰리고 소비재 중심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나가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개발 정책을 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개인 역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로 얻어지는 송금이 개발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복합적인 이주 정책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잘 매니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평가는 송금을 어떻게 해서 발전해 결과론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광부, 간호사, 노동 이런 분 근로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사도 조사를 했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독일에 가면 항상 저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빚을 졌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부는 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